자, 이번 시간은요, 이 130페이지의 도시토지의 지가 이론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출제 인용이 되는 거는 그게 크진 않아요. 예, 마샬의 이제 지가 이론, 허드의 지가 이론,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알론소의 페널티 이론, 노스의 토페카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이 마샬은 도시의 지가는 위치의 유형성에 대한 이 화폐 가치의 총액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결국 이 마샬하고 이 허드가 얘기하는 건요. 토지의 그 위치의 가치라는 것은요. 예, 결국은 이 접근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시험에서 인용이 됐던 건요. 이 헤이그의 마찰 비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 마찰 비용이라는 것이 뭐를 얘기하느냐? 마찰 비용은 이제 지대하고 교통비를 합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도심이 있었을 때요. 이게 거리겠죠. 도심에서 외곽을 나가게 되면 지대는 이렇게 낮아질 것이고요. 외곽으로 나가는 대신에 뭐는 높아지냐면 교통비는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 지대하고 교통비를 합한 것을 우리가 그거를 마찰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정한 이 지점에서 도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마찰 비용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대는 높아지고 결국은 교통비가 절감이 된 것만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이 마찰 비용 안에 지대만을 표현하면 틀리고요. 지대하고 교통비 두 개를 합한 게 마찰 비용이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알론소의 페널티 이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시장에 도심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교통비가 절약이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결국은 그게 지대로 지급해야 되는 이제 그런 요소가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스의 토페카 연구라는 것은요. 토페카시라고 하는 이제 소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토페카시에 대한 거는요. 소도시의 지가 구조를 설명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가 이제 도심이고요. 예, 거리고 이게 지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이렇게 지대 또는 지가가 급격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런 식의 원추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지가가 이렇게 급격히 굽어지는 양상이 나타나더라.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 대한 용어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거를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라고도 나올 때가 있고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라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도시 내부 이론이라든가 그 내부 구조 이론이라든가 이거 또 그대로 또 적어드려야죠. 그래서 도시 공간 구조 이론하고는 이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시험상에서 나올 때는 내부 구조 이론 또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인식하면 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도시의 공간 구조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조의 변화를 설명한 이론인데요. 제일 이제 처음에 그거를 설명한 사람이 버제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목대로요.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도시의 공간 구조는 동심원 형태를 띠면서 공간 구조가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1925년에 농촌 인구의 대도시 대량 유입 시기인 1925년에 미국의 시카고시를 고찰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그 튀넨의 고립극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튀넨의 입지론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도시의 중심 업무 지구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CBD 지역이라고 그러고요. 이 중심 업무 지구에는 기업이라든가 관공서는 다 여기 모여 있는 거죠. 여기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점이지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한 거는요. 132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점이지대라는 것은요.
내측을 보게 되면 경공업 지구니까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측을 보시게 되면 이게 불량 주거지, 태화 주거지구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이런 이제 구성이 되냐면 1922년에 농촌 인구의 대도시 유입이 많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이제 미국의 해외 이주 인구가 많아졌을 때예요. 이탈리아라든가 아니면 아일랜드 쪽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공장에 취업을 했겠죠. 그리고 주거를 정해야겠는데 소득이 높지 못하니까 출퇴근 시간을 아끼고 교통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공장 주변에 주거를 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 상당히 열악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거주하던 사람이 몇 년 세월이 지나면서 돈이 좀 모이게 되면은 조금 더 주거 환경이 좋은 쪽으로 거주지가 분화돼서 나가겠죠.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형성이 된 거고요. 여기서 또 몇 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소득이 좀 높아진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공간 구조가 분화돼서 이렇게 성장해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은 통근자 지대라고 얘기하는데요. 1920년대, 30년대 미국의 사회상이라는 건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요. 도시 외곽에 주거를 정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미국의 사립고등학교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또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 부인은 여기서 애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이제 관리하는 거고요. 남편만 일로 출퇴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근자 지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가만히 보시면 도심의 중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주거 환경이 좋아지죠. 좋아짐과 동시에 범죄나 빈곤이나 질병과 같은 도시 문제는 점점 더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더란 얘기죠. 그게 이제 시험에 한번 인용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한 거는요, 133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양가로 3번의 내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 지문 3번에 보면 동심원설에 의하면 중심지와 멀어질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랬을 때 여러분 시험에는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한번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되는 게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공간 구조가 거기를 기준으로 분화가 되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의 위치가 고소득층의 주거지보다는 도심에 더 가깝게 위치하는 것은 자기들이 출퇴근하기가 용이해야 되겠죠. 직장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거지구의 위치와 점유지대의 위치는 고소득층의 주거지보다는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요 이론을 수정 보완해서 등장한 게 그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호이트는 도시가 성장을 할 때는요, 이렇게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동일한 크기로 성장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시의 성장이라는 것은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선형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도시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러면요. 중심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도시의 가로 구조가 방사형으로 이렇게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중심의 끝에는 고소득층의 주거지구가 있고요. 그러면 요 주변에 중산층들이 이렇게 주거를 정해서 밀집해 있고요. 저소득층들은 고소득층하고는 멀리 떨어진 공장지구 주변에 모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도 주거분리 과정이 설명이 될 수 있더라.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 고소득층의 주거지구를 중심으로 공간 구조가 분화된 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고소득층의 주거지구는 주택 가격이 비싸겠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에 대한 지불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교통이 가장 편리한 곳에 주거를 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공간 구조가 분화된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호이트의 선형 이론도 단점은 뭐냐면 도시의 기능은 주거 말고도 상업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주거의 기능만 강조했다는 게 단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호이트는요, 이 도시의 성장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서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냐면 소득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것도 두 번 나온 거예요.
도시가 성장하는 것은 교통의 발달에 기인하는 것이지 소득의 증가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사형으로 가로 구조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의 요체다. 그래서 133페이지 맨 밑에를 가시게 되면 자,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그럼 틀리겠죠. 예,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고소득층의 주거 지구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예,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134페이지죠. 자, 굵은 글씨로 해놨죠.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 및 소득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명시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포인트 되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죠. 도시 공간 구조가 분화가 되는 것을 단순히 고소득층의 고급 주택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것에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이거 바꿔서도 돼요. 예, 그러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죠? 이게 작년 시험 지문에 예,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자, 그런데 버젯의 동심원 이론하고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도시의 중심이 하나라고요. 하나. 그러니까 단핵 도시인데 여기 나와 있는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을 가시게 되면은 제목대로 다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의 성장이라는 것은요.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핵심 이론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핵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죠. 예.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핵이 발생하는 원인이 135페이지 상단에 명시가 되어 있죠. 유사한 도시 활동은 직접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1번 지문에 해놨죠. 예, 그게 뭐냐면 유사 업종 간의 집중 지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요. 하나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가라는 게 이렇게 조성이 되면은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인근의 주거지라든가 또는 상업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타운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이제 수요가 존재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거를 하나 먼저 들을 수 있고요. 두 번째 2번에 보시면요. 지금 135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의 다액의 발생 요인에 지문 2번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도시활동 중에서는 직접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활동은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게 이질 활동 간의 입지적 비양립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고급 주거지 있죠. 예, 주거지하고 공장지구는 서로 가까운 곳에 입지해봐야 서로의 기능에 도움을 주질 못하니까 떨어져 입지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림에도 나타나 있어요. 거기 다핵심 이론의 그림을 보면 5번이 고급주택지구, 6번이 중공업지구인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런 거를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도시 활동 중에는 교통이나 입지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특정한 시설이나 그죠? 또는 위치 있죠. 예,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산업 때문에 공간이 또 분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요. 평택이라든가 또 뭐 당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울산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이런 데가 전부 다 항구를 끼고 있죠. 예, 그래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우리가 생산해서 수송하기에 편리한 곳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 예, 그래서 핵이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대지불 능력의 차이죠. 지대지불 능력에 따라 도심에 입지할 수 있는 활동이 있고 외곽에 입지할 수밖에 없는 활동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해주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요즘은 도시 내부 구조의 이론을요 출제를 할 때는 얘네 자체로만 내는 건 아니고요. 입지론이라든가 지대론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 정도를 자꾸 각인하는 게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이제 왜 그러냐면
31회까지 시험이 치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독적으로만 해도 오지선다의 구성이 가능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이제 한계에 좀 봉착하다 보면 이게 좀 섞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용어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35쪽의 하단에 가면 이제 입지론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요. 파트가 세 가지예요. 지대론, 도시 내부 구조이론, 그 다음에 입지론.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파트를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입지론에 대한 개념을 이제 보시게 되면요. 예, 이거는 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떤 이제 국어 사전에서는요.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장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이런 얘기죠. 우리 이 경제 주체가 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게 뭐 얘기하냐면 이게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을 얘기를 해요. 그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점하고 있는 장소를 우리가 입지라고 얘기하고요. 이 장소를 찾는 거를 입지 선정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케이스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를 조금 풀어주게 되면요. 136페이지 맨 상단에 입지란 도, 소매업, 제조업, 농업, 그 다음에 오피스 서비스, 주거, 공공 서비스 등 각종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장소를 얘기하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입지 선정이라는 것은요. 입지 주체가 의도하는 목적에 맞는 최고의 적합 지점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입지론에 가게 되면요. 협의에 대한 입지론이라는 게 있고요. 광의 입지론이라는 게 있죠. 협의가 입지론 이렇게 얘기하면요. 예, 광의는 적지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입지라는 것은요. 주어진 이게 적합한 장소를 찾는 게 입지 개념이면은 적지론이라는 거는 주어진 위치가 있으면 여기에 가장 적합한 용도를 결정해 주는 게 적지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케이스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왜 입지라는 개념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죠. 그거는 모든 부동산 활동이 있죠.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투자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위치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한번 장소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그 장소로부터 쉽게 이탈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또는 주변 여건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그 장소를 쉽게 바꾸냐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면은 그거를 피해 나가기는 역시 또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근간이 되는 어떤 기업의 공장이 있다가 공장이 폐쇄가 돼버리면 지역 경제가 그냥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입지 선정에 대한 거는 참 중요하다고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론에서는 별로 언급이 안 되지만 실무상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개되는 입지론이 있는데요. 이게 산업별 입지론이에요. 자, 이 동양은 주로 풍수지리를 얘기하는데 서양에서는 산업입지라고 해서 농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상업입지론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상에서는 예, T9에 거기에 보시면은 농업입지론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농업입지론의 가장 대표적인 게 T9의 이론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걸 고립국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입지론에 의해서 지대 원리도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T9의 고립국 이론의 개요를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고립국이에요. 고립국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 외부하고의 교육은 없고 자체 생산해서 자체 소비하는 동네죠. 그래서 중앙에는 단 하나의 소비 시장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안에서 생산되는 거는 이 시장에서만 거래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대가 있고 거리가 있을 때, 자, 여러분들이 그 T9의 지대 이론 배운 거 기억하시죠? 지대라는 것은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하고, 예, 그 다음에 수송비를 뺀 것이 지대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T9의 이론에서는 여기 있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는 일정하죠. 그러면 지대라는 건 결국 요 수송비에서 결정이 되더라. 근데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지대가 비싸지죠. 그러니까는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집약적 이용이라는 것이
예, 농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은요, 조방적 이용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수송비의 부담이 커지니까 지대가 싸지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하는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튀넨의 농업 입지론의 요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 13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요. 튀넨의 고립국 이론의 요지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토지와 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장과의 거리, 즉 접근성이 지대를 좌우하니까 서로 다른 두 토지의 생산성이 같더라도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지대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여기에 가정은요. 130회 상단에 나와 있지만 고립국은 외부 세계하고 단절이 돼 있고요. 하나의 도시를 중심으로 원형을 이룬다는 게 이게 이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돌리면 이게 원이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동심원 이론이 원형으로 성립한다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고립국 내는 모든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지대란 매상구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으로 수송비 절약이 지대를 형성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송비 절약이 지대이기 때문에 지대하고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에 있고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무슨 농업이 집약적인 이용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게 13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지문 3번에 이렇게 놨죠. 전반적으로 시장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집약적인 농업이 시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조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그 원을 그리면서 자유농업, 임업, 윤제시 뭐 이것까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예. 다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튀넨이 얘기한 것 중에서는요. 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원예 농업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들어가는 게 이게 임업이거든요. 임업이라는 게 결국 나무 아시죠? 이걸 조림하는 곳인데 그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 독일의 주요 이 연료 난방 수단이 땔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땔감이니까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시장 외곽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죠? 이쪽에. 그리고 여기서 나무 베어가지고 이 당시에 운송수단이 우마차였거든요. 그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한 4박 5일 걸리면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얼어 죽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까운 곳에 임업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그런 게 현대적인 부분하고의 차이점이고요. 나머지 관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지금도 그 서울이라는 도시의 근거에 가면요. 고양시라고 있어요.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하고의 가까운 곳은 원예 농업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이런 정도로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8페이지에 가시면, 예, 이제는 이제 공업 입지론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농업 입지론에 대한 거는요, 근래에는 튀넨의 이 고립국 이론이라고 인용하기보다는요, 어디서 인용을 해주냐면, 여러분들이 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대론 있죠? 위치지대. 예, 그 개념을 가지고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업 입지론에 대해서 예, 이 공업 입지론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자, 거기 보시면 공업 입지론은 19세기 독일의 경제학자인 베버를 중심으로 해서 레시 그리고 아이사드 등에서 개발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업 입지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제품의 생산 원가의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우리가 도모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공업 입지의 본질이 비용 절약에 의한 수익 창출이고 비용 최소의 원리로부터 이윤 극대화 원리로 발전되어 왔다고 얘기하죠. 예, 여기서 우리가 소개하는 공업 입지론이요. 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어거스트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요. 최소 비용 제목대로죠. 그러니까 얘는 뭐를 최소화하는 비용을 가장 극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 공장이 입재된다고 주장하고요.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죠. 그러니까 가장 이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에 공장이 입재된다는 걸 주장하는 케이스예요. 이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런 거죠. 기업에서 이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는다는 얘기는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게 이윤인데 배버의 논리는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수입이. 그럼 수입이 일정하게 되면 기업이 이윤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절약하는 곳에 공장이 입재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근데 얘는 반대로 이윤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이니까 판매가 가장 많이 되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윤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면 총 수입에서 뭐를? 총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게 이윤인데 여기 있는 레시오의 논리는요. 이게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윤이 커지기 위해서는 이 수입이 커져야겠죠. 그러면 가장 상품의 판매량이 많은 곳 있죠. 예, 거기에 공장이 입재된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공업 입지론은 예, 비용 극사화에서 이윤 극대화의 원리로 발전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입지 선정에 따른 입지 인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용어 정도는 뒤에서 설명이 필요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입지 단위라는 건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생하게 되는 개개의 비용 항목을 우리가 예, 입지 단위라고 그러면요. 입지 인자라고 얘기하는 건요. 얘는 그 입지 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특정한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용 절약상의 이익을 예, 그거를 입지 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구별한 사람이 배버예요. 배버. 예, 그래서 배버가 얘기하는 3대 인자가 있는데요. 3대 인자가 수송비라는 것도 있고요. 인건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이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얘를 가장 중시했어요. 수송비를.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할 때 입지 단위, 입지 인자 예,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풀어나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그 공업 입지론에 관한 예, 기초적인 개요에 대한 것까지 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 경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139페이지에는 이제 공업 입지론이죠.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예, 상업 입지론 예, 요 순서를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